지구 기후변화 봅시다. 기후라고 하는 거는 장시간의 대기의 상태를 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기간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 뭐 건조기후다, 습한기후다, 열대기후다 이런 것처럼 장기간의 상태를 나타내고, 고기후는 옛날 기후죠.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지질시대의 퇴적물이나 뭐 화석, 나이테, 빙하 등을 연구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양 기온은 감소하고 증가를 반복을 해왔는데,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무슨 기체에 해당이 돼요? 온실기체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온실기체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기온이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는 원인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앞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었지만은, 빙하 코어를 연구할 때 빙하는 여러분들 뭐가 얼어서 된 거예요? 눈이 얼어서 된 거예요. 그러면 눈이 내린다는 소리는 하늘에 만들어졌던 구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엔 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증발이 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물을 구성하는 산소가, 동위원소가 18산소가 있고 16산소가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무거운 산소가 더 잘 증발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산소인 18산소를 포함하는 물의 증발이 평균적으로 기온이 높을 때 더 잘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기온이 높을 때 많이 일어났던 이 18산소를 포함한 물에서 눈이 내리게 되면은 빙하 안에서 18산소의 비중이 16산소보다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동위원소 비율이 18산소의 비율이 16산소보다 높으면은 기온이 더 높았다라고 보는 거고, 작으면은 낮았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한번 했었던 거고, 그럼 이 기후가 변하게 되는 원인은, 가장 큰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하고 방출량에 따라서 기온이 가장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면은 기온이 올라가는 거고, 반대면 내려가게 되는 건데, 지구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차피 받은 만큼 방출하게 되는 거니까,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변하게 됐느냐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저게 변하는 요인들이 크게 자연적인 요인하고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이 되고요. 다시 자연적 요인은 지구 외적인 요인, 천문학적 요인 또는 지구 내적인 요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한번 지구 외적 요인 중에 천문학적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변한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구는 세차 운동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면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자전을 한 상태에서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이 자전축이요, 이렇게 돌면서 자전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천히 돌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면서 조금씩 이렇게 자전이 바뀌어요. 자전축 방향이. 그리고 다시 돌아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걸리냐면은, 현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자전축이 바뀌는데 13,000년.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데 26,000년. 그러니까 주기가 26,000년을 주기로 해서 자전축이 회전하는 현상을 세차 운동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팽이가 돌다가 나중에 팽이가 이제 더 회전을 멈추려면 이런 식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제 세차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13,000년마다 경사 각도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근일점하고 원일점에서 계절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태양을 더럽게 안 동그란데 진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는 공전 궤도가 완전 원형 궤도가 아니에요. 원형 궤도가 아니라 약간 타원형 궤도입니다. 타원형 궤도라서 이렇게 원형이 아니라, 태양이 정확하게 중심이 아니라 약간 중심에서 벗어난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태양 센터에서부터 좀 더 가까운 지점이 있고, 태양 센터에서부터 좀 더
먼 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근일점이라고 하고요.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것도 북반구, 남반구 나와.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원일점이 여름이에요.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현재 여름이에요. 여름하고 겨울을 구분을 하는 거는 지구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쪽이 여름이에요. 북반구가. 그럼 이렇게 되면 북반구 여름이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태양을 등지고 기울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북반구가 겨울이 돼요. 대신에 남반구가 뭐가 돼요? 여름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는 남반구가 겨울이 될 거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을 외워놔야 돼요. 북반구가 원일점에서 뭐다? 여름이다. 그리고 근일점에서는 겨울이 된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3,000년 후가 돼버리면 자전축 방향이 바뀌어 버리니까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 되고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이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현재 여름이었을 때의 태양까지의 거리가 자전축 방향이 기울기가 반대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원일점에서 여름일 때보다 근일점에서 여름이면 태양까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태양에서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러니까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가 버리게 되겠죠. 따라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현재보다 여름에는 더 가까워지고 겨울에는 더 멀어지니까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연교차가 더 커져 버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가끔 얘가 이렇게 13,000년으로 나오면 좋은데 65,000년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65,000년으로 나오면 얘가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있다가 지금 여기죠. 13,000년 후면 어떻게 돼요? 이쪽 뒤쪽으로 기울어요. 그 23,000년이면 13,000년 이렇게 되겠죠. 다시 19,500년이 되면 이쪽으로 기울고 다시 23,000년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65,000년 후가 돼버리면 이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자전축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치면은 시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 뒤로 기울고 여기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기울기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름, 여기가 겨울.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방향을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도 나와요. 그럴 때는 회전 방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회전하고 있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 쪽을 태양으로 바라보고 어느 쪽에서 태양을 등져지는가를 확인만 해주면 이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세차 운동에 의해서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13,000년 후는 북반구는 어떻게 돼요? 여름 기온은 높아지고 겨울 기온은 낮아지니까 연료차가 커지는데 남반구는 보세요. 현재 남반구는 근일점에서 어떻게 돼요? 여름이 되죠. 원일점에서 뭐가 됩니까? 남반구는. 현재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반구는 여름철 기온 높아지고 겨울철 기온 낮아진다라고 그랬죠. 그 남반구는 어떻게 돼요? 남반구는 현재 근일점에서 어떻게 돼요? 남반구는 원일점에서 현재가 겨울이죠. 근데 남반구는 나중에 반대로 바뀌게 되면 뭐로 바뀌어요? 근일점에서 뭐가 돼요? 겨울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근일점에서 뭐였었고 원일점에서 겨울이었고 근일점에서 뭐가 되었어요? 여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일점에서 뭐가 돼요?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겨울인데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는 거지. 아이, 반대로 줬네. 아니다. 헷갈렸다. 근데 남반구 봐봐. 남반구는
여기죠. 원위점에서 겨울이잖아요. 현재. 그쵸? 근데 원위점에서 뭘로 바뀌어요? 여름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은 여름인 계절이 원래는 뭐였어? 근일점이었죠. 근데 여름인 계절이 뭘로 바뀌었어요? 원위점으로 바뀌어버렸죠. 남반구는. 그러면 남반구는 어떻게 돼요? 여름 기온은 덜 더워지죠. 근일점에서 여름이었는데 원위점에서 여름이 되면은 태양복사 에너지 받는 양이 줄어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여름은 덜 더워지고 겨울은 원위점에서 겨울이었는데 근일점에서 겨울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덜 추워지죠. 그러니까 남반구는 오히려 기온의 연결차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 버립니다. 북반구는 기온의 연결차가 커지게 되지만, 자, 그 다음에 뒤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의 변화. 기울기도 변해요. 좀 더 기울어질 수도 있고 좀 더 덜 기울어질 수도 있는데 21.5에서 24.5 사이를 왔다 갔다 기울어져요. 현재가 23.5인데 약 4100년을 주기로 해서 21.5에서 24.5 사이에서 왔다 갔다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집니다. 그리고 각도가 더 쓰면 쓸수록 남중고도 차이가 더 줄어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 줄어듭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전을 하면은 계절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위도는 항상 똑같은 태양의 남중고도를 가지기 때문에 태양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똑같고 따라서 계절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해석을 해주면 되냐면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북반구나 남반구나 이 경우는 동일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이거는 북반구, 남반구가 다 동일해요. 북반구, 남반구가 모두 다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자, 이게 지구의 공전궤도의 이심률이라고 하는 게 찌그러지는 정도예요. 찌그러지는 정도인데 이심률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타원형에 가까워집니다. 이심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에 가까워져요? 타원형에 가까워져요. 모양이. 자, 그런데 이거 잘 봐. 원래는 타원인데요. 타원이 더 찌그러진 타원이 되느냐, 좀 덜 찌그러진 타원이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 원에 조금 더 가까운 경우가 이심률이 작은 경우고요. 약간 더 타원에 가까운 경우가, 근데 이 정도 차이는 안 나요. 자, 이심률이 더 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찌그러지더라도 여러분들 뭐는 안 변하냐면 전체 이 근일점에서 원일점 사이의 거리는 안 변해요.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공전궤도 반지름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지름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데, 여기서 찌그러질 때 어떻게 찌그러지냐면 지금 이심률이 커지면 원궤도에서 타원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심률이 커지면 이심률이 증가하면 원일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뒤로 가요. 뒤로. 그러니까 이 원이 찌그러지면서 이게 옆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심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북반구 기준으로 했었을 때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고 남반구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심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증가하고요.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감소해요. 그러면 봅시다. 이심률이 현재 그 원일점에서 여름이잖아요. 북반구가. 이 상태에서 이심률이 커지면 원일점까지 거리가 멀어지죠. 그럼 여름이 어떻게 돼요?
태양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덜 더워져요. 그죠? 그리고 겨울은 근위점까지 거리가 더 가까워지니까 덜 추워지죠.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률만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따라서 20률이 증가를 하면은 북반구는 원위점까지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름이 덜 더워지고, 그 다음에 근일점까지 거리가 감소하니까 겨울이 덜 추워집니다. 근데 남반구는 어떻게 될 거냐면, 남반구는 겨울이 더 멀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여름은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워져 버리죠. 근위점에서 여름인데 근위점까지가 거리가 가까워져 버렸으니까. 그지? 그래서 남반구는 여름이 더 더워지고, 이건 북반구, 남반구 갖다가 문제를 많이 내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서. 겨울이 더 추워집니다. 언제 때? 20률이, 공정궤도의 20률이 커졌을 때. 하나만 외워놓으면 되겠죠. 20률이 커졌을 때 북반구는 이렇게 되면 여름이 덜 더워지고 겨울이 덜 추워지니까 연교차가 감소하고, 남반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연교차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문학적 요인에 의해서 지구의 전체적인 대기의 기온의 변화, 연교차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뭐 빙하기가 오거나 하는 큰 기후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해서 세차 운동,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지구 공전궤도의 20률의 변화 등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빙하기하고 간빙기의 기후 변화가 주기적으로 결국에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희를 합쳐주면은 복합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태양 활동의 변화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태양은 활동이 활발하면 흑점수가 늘어나고, 흑점수의 극대기에서 다음 극대기까지가 약 11년을 주기로 해서 태양의 흑점수가 변해요. 그래서 태양의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하고요. 따라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흑점수가 많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도 상승하게 된다. 태양의 흑점수가 적어지면은 태양 활동이 저조해지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도 낮아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구 내적인 요인이요. 지구 내적인 요인으로 보게 되면은 빙하의 분포, 그 다음에는 시생의 변화 등에 의해서 지구 표면에 뭐가 변해요? 반사율이 변해요. 여러분들 이 지구 표면의 반사율이라고 하는 거는 알베도라고 하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서 흡수가 안 되고 아예 반사되는 정도를 바로 반사율이라고 해요. 지구가 한 30% 정도의 반사율을 보여요. 자, 그런데 이게 반사율이 변하면서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해서 기후가 변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사율이 크면 클수록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지구 기온이 그렇게 되면 낮아진단 말이에요. 거꾸로 반사율이 줄어들면은 전체 실흡수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가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반사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빙하예요. 빙하의 면적이 넓으면 빙하가 약간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얼음에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빙하의 양이 반사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빙하가 녹으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서 기온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에요. 결국에. 왜? 기온이 높아지면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해수온이 상승하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빙하의 해빙이 가속이 되고, 빙하가 많이 녹으면
지표면에 반사율이 또 줄어드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녹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반사율이 또 줄어들고 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저게 계속해서 가속돼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숲에 나무를 베어 농경지를 만들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해서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숲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오히려 더 많이 흡수하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죠. 따라서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숲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대기의 투과율의 변화. 대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얼마나 투과시키는가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보통 큰 화산이 폭발을 하면 많은 양의 화산재가 분출되고요.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화산재가 성층권을 덮어버리면 태양빛을 위에서 많이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대기의 투과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요. 그래서 보면은 피나투보 화산이 분출하고 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쭉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뭐 소빙하기라고도 얘기를 해주는데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이 화산재가 지구로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을 해가지고 지구 평균 기온 자체가 낮아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 화산 폭발하게 되면은 대기 투과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위에서 투과를 못 시키고 다 반사를 시켜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수력 분포의 변화. 여러분들 판계화가 만들어졌다가 판이 다시 분리가 되고 하면서 수력 분포가 변하면 에너지 투입도 변화하고 해류도 변화해가지고 기후도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초대륙이 있으면 이 연안, 해안선의 면적이 작고 이 내륙 지역의 면적이 넓어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대륙성 기후가 발달을 하고 이렇게 대륙이 벌어져 버리면은 해안선의 면적이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해양성 기후가 잘 발달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변화를 보면 호흡과 과합성량의 변화로 인해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 특히나 이제 CO2의 양이 변해서 기후가 변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기권하고 수권의 상호작용, 즉 엘니뇨나 라니냐가 발생을 하면은 발생하는 지역 자체는 되게 편중되어 있는 적도 태평양 지역에 해당이 되지만 얘네들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열대 태평양 수온이 변하면서 대기 순환의 변동이 일어나서 전 지구적인 기후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인위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은 가장 큰 게 온실기체의 배출이죠. 온실기체. 그죠? 이산화탄소, 화석 연료의 연소 등으로 배출된 온실기체는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지구 온난화가 돼요. 그래서 온실기체 대표적으로는 수증기, CO2, 메테인, 산화이질소 등이 있고, 이 온실기체는 여러분들 가시광선은 잘 투과시키지만은 적외선은 잘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재방출해주는 요런 애들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온실기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는 에어로졸이라는 것도 배출이 되는데 에어로졸이 뭐냐면 아주 작은 입자예요.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업화로 대기 중으로 배출된 에어로졸. 아주 조그만한 그 미세먼지 같은 입자들이에요. 아니면은 액체, 스프레이 뿌리면 여러분들 아주 조그만한 입자 쭉 나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구의 기온을 낮춰요. 왜 그러냐면은 대기 중에 안에 떠 있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산란시키고 구름 생성의 응결핵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름을 잘 만드는 응결핵이 돼버려요. 구름 안에서 이 조그만 입자들이 물방울을 잘 뭉치게 해버리니까 구름의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 지구의 반사율이 늘어나게 되니까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막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사막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쌍방이에요. 그 다음에 산림훼손하고 도시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콘크리트는 반사율이 아스팔트는 낮죠. 그러니까 여름 되면 아스팔트가
새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이글이글 타잖아요. 뜨거워서 계란 떨어뜨리면 익을 정도로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콘크리트도 반사율이 그렇게 침엽수림보다는 그래도 좀 더 높죠. 나무보다는 좀 더 높고 토양보다는 더 낮으니까 열을 많이 머금어버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심 지역이 어디 농촌이나 산림 지역보다는 기온이 훨씬 더 높은 이유는 저런 반사율에 의한 차이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버리자. 인간과 기후변화,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 하고 문제는 조금 이따 풀자. 자, 봅시다. 지구 열수지와 온실효과 보면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당연히 흡수하고요. 똑같이 흡수한 양만큼 우주 공간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의 형태로 주로 방출을 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의 형태로 주로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흡수량, 방출량이 같아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 여기 나와 있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으로 지구 대기를 거의 투과를 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이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잘 흡수해요. 그러니까 반사해주면, 방출하면 지구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다시 재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열이 어떻게 돼요? 갇혀버린 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온실 효과인데, 그래서 복사 평형은 지표와 대기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하고 그 다음에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은 지구가 연평균 기온이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이 같으니까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근데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온실 효과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온실 효과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고, 온실 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투과를 시키니까 일단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아까도 얘기했죠. 지표로 다시 이렇게 재복사를 해버리니까 지구의 지표가 온도를 좀 더 높은 상태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대기가 없어버리면 이 현상이 온실 효과가 안 일어나니까 일교차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하루 일교차 또는 연교차를 크지 않게 해주는 좋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생물체가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도 온실 효과에 의한 현상이고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온실기체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수증기, CO2, 메테인, 산화질소, 오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연적인 온실 효과는 지구 평균 기온을 한 15도씨로 유지시켜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가 없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그냥 그대로 나가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달하고 거의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못 살지. 근데 지구에 대기가 있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뚫고 들어와. 그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해. 근데 얘가 흡수했다가 다시 일부는 아래로, 일부는 밖으로 이렇게 쏘면서 열이 한 번 더 지구 안으로 들어와지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란 말이에요. 이게 온실 효과인데, 그래서 밑에 열수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얼마가 들어와요? 계산 문제 한 번씩 나와요. 100이 들어와요. 이 중에서 지구에서 반사되는 양이 30%예요. 이게 반사율이에요. 근데 대기에 의한 반사가 25% 정도 되고요. 지표에 의한 반사가 얼마나 되냐면은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흡수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70%인데 그러면 30이 나가고 나머지 70이 들어와요. 그 중에서 지표면으로 가는 게 얼마예요? 50이 지표로 들어와요. 대기하고 구름에 흡수되는 게 얼마냐면은 20이에요. 그러면은 100 중에 30은 반사됐고 50은 지표로 갔고 20은 대기와 구름이 흡수를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기가 받은 거는 태양으로 불어받은 오십과 원래 대기가 재복사해서 지표로 쏘는 양이 얼마예요? 94예요.
대기가 열을 가지고 있다가 쏴주는 게 얼마다? 94입니다. 그럼 지표가 전체 총 흡수하는 양은 얼마예요? 144가 돼버리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 얼마? 50. 대기 재복사 재흡수 144야. 그러면은 방출하는 거는 144에서 보세요. 물의 증발로 23 정도를 방출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류와 전도 현상으로 7을 방출해요. 그러면은 144에서 얼마 빠졌어요? 30이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나가는 게 얼마가 나오냐면 114가 나가요. 지표에서 쏘는 게. 그러니까 총 144에서 물의 증발 전도 대류로 30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얼마로, 그럼 요 뺀 나머지가 얼마예요? 114죠. 이 114가 그냥 지표면 복사예요. 지표면 방출 복사. 그런데 이 114 중에서 12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어디로 나가요? 우주로 나가버려요. 12는 바로 우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흡수 안 되는 거예요? 온실기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남았어? 12가 빼버리면은 102가 남죠. 그쵸? 102. 그럼 나머지 102가 어디로 흡수돼요? 대기로 흡수돼요. 그러면 대기로 흡수되는 게 여기가 102지. 그 다음에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 얼마 들어왔어요? 20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기가 흡수하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20. 아까 물의 증발 23. 대류와 전도로 7. 지표면이 주는 게 102. 그러니까 총 합쳐서 얼마가 돼요? 152예요. 그러면 얘가 152를 가지고 있죠. 근데 아래로 얼마 썼어? 94를 지표로 쐈죠. 그러면은 나머지가 얼마가 되니? 58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내보내는 게 58. 우주로 내보내는 게. 그 다음에 아까 지표가 그냥 우주로 내보내는 게 얼마예요? 12였죠. 합쳐주면 둘이 얼마가 돼요? 70이죠. 그러니까 수직값이 맞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부분이 얼마씩을 흡수하게 되는가를 잘 추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구온난화는 온실 효과가 너무 세져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실기체 양이 너무 많아지면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온실기체 양의 증가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는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등의 사용량의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대기 중의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했고, 이게 주요 원인이고, 그 다음에 농경지나 또는 개발 등으로 숲을 파괴시키면은 이산화탄소의 소비량이 줄어들잖아요. 광합성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식생이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중에서도 여러분들 반추동물이라고 있어요. 반추동물.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소나 양 같은 동물, 낙타 같은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풀을 먹거나 하면은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그러면 위 안에서 발효를 시키거든요. 미생물이. 그래서 분해를 하는데 그때 뭐가 발생하냐면은 메테인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소나 양이나 낙타는 트림을 하거나 방구를 낄 때 메테인이 나와요. 그럼 얘네들이 에이 이게 얼마나 된다고요. 근데 뉴질랜드나 호주는 사람 수보다 소나 양 수가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방출되는 메테인, 그 다음에 동물들이 호흡하면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실기체 양이 늘어나게 되고, 온실기체 양이 늘어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가파르게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기여도가 큰 건 누구다? 이산화탄소가 기여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을 하는 추세고요. 1960년 이전보다 이유가 훨씬 더 상승이 뚜렷해요. 그만큼 CO2 배출량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해수면을 상승시켜요. 여러분들 해수면 상승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빙하가 녹아서 민물, 담수 양이 늘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보다 뭐가 훨씬 더 많다? 열팽창으로 인한 해수의 부피가 늘어나는 이 영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빙하가 녹아서 유입되는 것보다는 해수 열팽창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더 크고요. 이렇게 일어나면은 해안지대나 경작지 침수되고 저지대 또 침수돼 버리니까 생태 혼란도 생기게 되고 기후대도 변해가지고 식생이 점점 위로 올라와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죠. 동해바다 수온이 자꾸 올라와서 오징어도 안 잡히고 지금 귤을 원래 제주도에서밖에 못 길렀었는데 지금 남해안 일대 남부지방에서 귤이 나와요. 대신에 온대지방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사과가 안 나와요. 예, 경북지방에서 사과가 상생량이 점점 줄어서 지금 사과 어디서 나와? 양구, 강원도 양구에서도 사과가 나와요. 그게 많이 따뜻해진 거죠, 결국에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강수량하고 증발량도 변해가지고 지역적 편중이 심해져요. 막 많이 내리는 데는 미친듯이 막 집중호우가 내리고 안 내리는 데는 계속 건조하고 그래서 물 부족, 가뭄 피해도 생기고 열대성 질병, 말라리아 같은 열대성 질병이 점점 위도가 높아지는 거죠. 왜? 모기들이 살 수 있는 요새 여러분들 모기 막 11월 말까지 있었잖아요.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그죠? 이런 식이면은 1년 내내 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져 버리면. 네. 그리고 요새 보면 막 벚꽃도 원래 개화 시기보다 훨씬 빨리 피고 그러잖아요. 개나리도 막 미쳐가지고 2월에 피고 이러잖아요.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 다음에 엘니뇨랑 라니냐도 예, 증가하고 강도도 세지고 해수의 순환도 어떻게 돼요? 염분이 낮아지죠. 담수 양이 늘어나 버리니까. 그럼 해수 침강이 안 일어나니까 심층 순환이 잘 안 일어나고 심층 순환이 안 일어나면은 표층 순환도 같이 함께 못 일어나 버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해수온이 상승하면 안에 녹아있던 용존 기체 양도 줄어요. 왜냐면 기체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수온이 높아지면 녹아있던 산소 양도 줄고 녹아있던 여러분들 가장 큰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어디냐면 바다예요. 근데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 밖으로 빠져나오죠. 대기 중에 CO2 농도가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실 효과가 어떻게 돼요? 더 심해지겠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사회 경제적인 영향도 엄청나게 크죠. 곡물 생산량도 많이 줄고 이렇게 되면은 식량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그 곡물 자급 능력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쌀도 되게 수입을 해서 일정 부분 수입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우리나라 쌀이 남아 수입을 해야 돼요. 이건 국제 협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FTA를 하면서. 예. 그래서 농업도 보면 요새 워낙 이제 수입 농산물들도 많아졌죠. 과일들도 그렇고. 왜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죠? 그래서 한반도 기후는 100년간 기온이 계속 상승을 했고요. 강수량도 대체로 증가를 해서 겨울 줄고 열대야 일수도 증가를 했고 한류성 어종 줄고 예, 난류성 어종이 늘어났어요. 봄꽃 개화 시기도 빨라지고 기상이변 아열대 기후가 늘어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 그 우리나라 이제 작물들도 좀씩 바뀌어요. 해양도 산성화가 돼요. 왜냐하면 해양이 산성화가 되는 이유는 CO2가 온실기체가 많아지니까 얘가 해수로 많이 녹아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바닷물에 녹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탄산이 만들어지고 탄산이 이온화되면서 수소이온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 수소이온 때문에 해양이 산성화가 되는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이 산성화가 되면은 예, 안에서 갑각류라든가 어패류들이 예, 많이 생존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산호들이 황폐화되는 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과학적인 해결 방법은 온실기체 배출량을 일단은 줄여야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RE100이라고 들어봤어요? 리사이클링 에너지 100%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모든 생산 라인을 다 재생 에너지로만 100%로 바꾼다. 이게 RE100이거든요. 예. 그러고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쓰면 아무래도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도 개선을 해서 같은 에너지로도 더 많은 효율을 보이던가 적은 에너지로 더 같은 효율을 보이게 LED, 열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기술, 그 다음에 수소나 전기의 저장 기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 중에 온실기체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제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산화탄소를 산업시설, 보통 철강산업이나 큰 중공업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압축을 해가지고 바닷속에다가 빡 쏴버려요. 바닷속 지층에다가 쏴버리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해수에 눌려가지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갇혀버려요. 예,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탄산칼슘의 형태, 석회석의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양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늘리면 어찌됐든 광합성을 많이 하면서 CO2를 많이 소비를 해버리겠죠. 결국에. 그 다음에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을 줄이는 방법은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려서 지구의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도를 높인다는 뭐 정말 SF 공상 과학 만화 같은 미래 기술이고요. 우주에 반사막을 설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킨다. 이런 식이면 뭐 안 되는 게 없지 뭐 다 하지 뭐 그죠? 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은 제일 유명한 게 근래 일어났던 게 파리 기후협약이죠.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 온실기체 감축을 국제협약으로 해서요. 평균 기온을 2도 정도 더 낮추자라고 하는 거고 처음 나왔던 게 온실기체 감축 협약이 대표적인 게 97년에 했던 교토의정서예요. 근데 이거는 또 선진국전 저기 가입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산화탄소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미국이에요. 예, 산업대국이기 때문에 산업이 워낙 많아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수정안으로 온실기체 감축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선진국의 온실기체 감축을 의무화했는데 가입 안 한 나라 많아요. 예. 그다음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뭐 협의체 설립을 해가지고 현재는 파리 기후 협약까지 왔는데 몇 년 전에 미국에 탈퇴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네, 쓸모없다 이러면서 탈퇴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다시 가입을 했는데 또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나을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네.